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세상이 멈춘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별 후 어떻게 이 깊은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별을 겪은 분들이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아픔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별 직후 그 순간부터 약 석 달 동안은 마치 다른 세계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심장이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고통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일종의 보호장치를 작동시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하얗게 됐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대응인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판단력조차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오늘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같은 작은 선택들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실감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한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가도 다음 순간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깊은 절망감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남겨진 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무겁고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샤워를 하거나 양치를 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내세요, 시간이 약입니다라는 말로 위로하려 하시지만, 정작 사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만든 반찬이나 따뜻한 국물 요리를 가져가시면 말로 하는 어떤 위로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별하신 분은 제대로 챙겨 먹기조차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나 빨래, 장보기 같은 일들을 대신해 드리거나 함께 해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육아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이들 돌보기, 학교 준비물 챙기기, 학원 데려다 주기 같은 일들을 나누어 맡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각종 서류 업무나 관공서 일들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사망 신고부터 시작해서 보험, 연금, 각종 명예 변경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도 큰 지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먼저 나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별을 겪고 계신 분도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움을 거절하시는데, 이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사별 후 3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정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무감각했던 상태가 끝나고 이제야 진짜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파도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갑작스럽게 고인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가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가 들려오거나 마트에서 고인이 즐겨 먹던 음식을 보거나 고인과 함께 자주 갔던 카페 앞을 지날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이런 감정의 파도가 더 거세게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고인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텅 빈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시기에 사회적 고립감이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는 연락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괜찮겠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회복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충격 상태가 지나가면서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고인이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때로는 처음 사별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도 이 시기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직장에 나가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상태인데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이런 이중적 상황이 사별을 겪고 계신 분들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3개월 이후부터는 감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전문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 또는 믿을 만한 목회자나 종교인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 내 속내를 털어놓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한 원격 상담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약속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루 걸러 하루씩 특정한 시간에 전화를 주고받기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밝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생각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늘은 조금 괜찮았어요.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청소도 했어요.처럼 일상의 작은 감정 변화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점진적인 회복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시고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인정하세요. 이제 그만 울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는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인은 떠났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깊은 슬픔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별 후 1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괜찮아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소화하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별을 겪으신 분들의 내면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응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혼자서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고인 없이도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슬픔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초기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인을 그리워하고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이제 그만 잊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식의 말들을 들으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기의 슬픔은 초기에 혼란스럽고 격렬한 감정과는 다른 성격을 띱니다. 더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때로는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슬픔입니다.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수면제나 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식욕이 돌아오지 않아서 체중이 계속 감소하거나 반대로 폭식으로 인해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완전히 피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극심한 사회적 고립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한 애도 과정을 넘어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경우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삶의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는 잊고 새 출발해야지 같은 말들은 오히려 사별자에게 상처가 됩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슬픔의 시효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괜찮아, 그리워할 수 있어, 충분히 슬플 수 있어, 혼자가 아니야 같은 말들로 다독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연락을 끊거나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주세요. 사별자 본인도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되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합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도 다시 힘든 날이 올 수 있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인과 함께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혼자서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인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별 후 처음 맞이하는 특별한 날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됩니다. 고인의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추석, 성탄절 같은 날들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은 다시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어느 정도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가도 이런 특별한 날들이 다가오면 마치 사별 직후로 돌아간 것 같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날들이 모두 고인과 함께 만들어왔던 소중한 추억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어 왔던 의례들, 함께 나누었던 특별한 음식들, 주고받았던 선물들, 그리고 그 날들에만 나타났던 고인의 특별한 모습들이 모두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작년 이맘때는 함께 이런 일을 했는데 고인이 이 날을 얼마나 좋아했는데라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특히 처음이라는 것이 주는 충격은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처음 맞이하는 그날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어서 더욱 막막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날들 앞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피하고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더 큰 공허감만 남게 됩니다. 마치 고인을 두 번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가족들 사이에도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들을 맞이할 때는 미리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까를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먹을까? 엄마가 즐겨 가던 식당에 함께 가볼까? 고인의 사진을 정리하면서 추억 이야기를 나눠볼까?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혼자서 속으로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슬픔도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마음도 훨씬 안정됩니다.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동들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좋아했던 꽃을 사서 집에 장식하거나 고인의 취미였던 활동을 가족들이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고인이 음악을 좋아했다면 그분이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놓고 추억을 나누거나 독서를 좋아했다면 고인의 애독서를 함께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과 함께 자주 갔던 공원이나 카페, 여행지 등을 가족들이 함께 찾아가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아프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도 화상통화를 통해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 고인과의 사진을 준비해서 화면을 통해 보여주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각자의 집에서 만들어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추모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생일에는 매년 그분이 좋아했던 케이크를 준비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에는 부부의 사진을 보며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명절에는 고인이 만들어주시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그분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전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고인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슬픔을 고립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날들을 보내면서 울어도 괜찮다, 슬퍼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각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솔한 감정의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별의 아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별을 겪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자동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이것이 병처럼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고 쉬면 낫고 상처가 나면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면 아물지만 사별의 아픔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그 공허함을 완전히 메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적응이라는 관점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생긴 흉터처럼 아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내 아픔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사별의 아픔은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큰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도의 진정한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그리워하고 함께 추억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별 후 회복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의 신체적 도움 단계입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식사, 청소, 육아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기의 감정 공유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정기적인 상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 감정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후기의 새로운 삶의 질서 확립 단계입니다. 고인 없는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 있는 전통들을 세워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우리는 사별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별이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슬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간직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처음에는 눈물과 그리움으로 표현되던 사랑이 나중에는 따뜻한 추억과 감사함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별의 참된 의미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고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입니다. 사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죽음 이야기는 불길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마무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장례식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아하게 늙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아한 노화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삶을 정돈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고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방문하며 문화교실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의미 있는 관계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도 충만하고 보람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별의 아픔을 나누고 죽음을 준비하며 남은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사별 후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별 직후부터 3개월까지의 시기는 충격과 무기력, 판단력 저하가 주된 특징입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음식 준비, 집안일, 육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시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초기의 충격 상태가 지나면서 오히려 더 선명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감정 상담과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통화가 중요합니다.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고 그리울 때는 충분히 그리워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6개월부터 1년까지의 시기는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도 간헐적으로 깊은 슬픔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속적인 대화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우울감,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년 이후 첫 번째 절기들은 생일, 명절,
기념일처럼 고인과 함께 보냈던 특별한 날들을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피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추모 모임을 갖거나 고인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행동들을 계획해 보세요. 사진을 정리하고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고,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시간이 아니라 함께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사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일어설 때만 그 슬픔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는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언제든 전화하세요 라는 진심 어린 약속, 그리고 꾸준한 관심과 연락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별자 본인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 사랑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직해 나갈 때 우리는 이 깊은 슬픔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